포뮬러 1이 싱가포르로 돌아오며 마리나 베이 경기장은 반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요즘 비가 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트랙이 더 미끄러워지고 그립이 줄어들어 파일럿과 팀에게 더 많은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페라리가 어떻게 예선에서 C5 타이어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라넬로 팀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담요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프레데릭 바세르의 미리 보기를 당연히 봐야 하고 어떤 팀이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떤 팀이 더 고생할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레드불의 새로운 파일럿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6년에 누가 레드불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을 위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세부사항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트랙이며 여기서 타이틀의 꿈이 산산조각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싱가포르의 랜도 노리스보다 25점의 중요한 우위를 갖고 도착합니다. 적은 점수는 아니지만 안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뒤에는 고개를 든 맥스 베르스타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승, 모든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욕망. 네덜란드인은 아직 69점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트랙이 있다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마리나 베이는 4.940km로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에 있어서 진정한 내구성 시험입니다. 브렘보에 따르면 난이도는 5점 만점의 4점입니다. 이는 이곳에서 디스크와 캐리퍼가 연중 가장 힘든 밤 중 하나를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11개의 제동이 있지만 그중 5개는 정말 가혹합니다. 이곳에서 브레이크 시스템과 온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팀들이 단지 디스크와 캐리퍼를 다른 팀보다 더 잘 냉각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지배하는 것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포뮬러 1의 중요한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페라리, 레드불, 메르세데스 간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15개의 그랑프리가 열렸습니다. 각각 4승입니다. 그 뒤로는 2승을 기록한 맥라렌이 있고 르노는 2008년에 유명하고 논란이 된 크래시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드에 있는 파일럿 중 루이스 해밀턴만큼 이 트랙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4승, 매직 같은 밤이 계속되었고 이제 그의 목표는 5승으로 싱가포르의 왕인 세바스찬 베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2019년으로 복잡한 시기에 페라리를 다시 높은 위치로 올렸습니다. 해밀턴은 여기서 베텔을 넘는 것이 상징적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달력에서 가장 어려운 트랙 중 하나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그와 페라리가 주인공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챔피언십에서 사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듯이 싱가포르는 현재 트랙이 침수되어 있어 이런 조건에서는 특히 다루기 어려운 트랙입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트랙이 매우 미끄러울 것임을 주의하세요. 하지만 이번 주말을 위해 페라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봅시다. 목표는 항상 그렇듯이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집중력과 적응력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예선을 치르는 것입니다. 페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문구들을 다 외웁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문구들이 평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아 트랙은 페라리가 실망스러운 시즌에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한 지표입니다. F-25는 이미 2가지 중요한 목표, 즉 몬자와 바쿠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유리한 GP가 되어야 했지만 대신 실망과 메르세데스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추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리나 베이와 같은 고하중 도시 서킷으로의 복귀가 교차로가 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제동 구역은 어디인가요? 2017년에 베텔, 라이코넨, 베르스타펜이 3초 만에 세계 챔피언십을 파괴한 사고로 역사에 남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커브 1입니다. 커브 7은 타이어와 안정성에 치명적인 또 다른 지점이며 커브 14도 마찬가지입니다. 60바퀴 후에는 기계적 및 정신적 내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통계적으로 이틀에 한 번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날씨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주말 동안 토요일까지 비가 예상되며 일요일에는 더 건조하지만 공기가 숨쉴 수 없을 정도로 나쁠 것입니다. 주말 동안 토요일까지 비가 예상되며 일요일에는 더 건조할 것입니다. 르클레르와 해밀턴은 예측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잘 해내야 하고 피트박스는 전략 선택에서 완벽해야 합니다. 바세르는 이번에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잠재력 최대화와 차이를 만드는 데는 작은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매주 듣는 같은 공식이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예선에서 빠르고 경기에서 탄탄한 페라리가 필요합니다. 피트레인 속도 제한 증가에 대한 FIA 업데이트가 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다른 경기에서 이미 이를 보았지만 진짜 중요한 점은 앞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트랙에서는 4개의 DRS 구역이 있어도 추월이 매우 어렵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히는 사람은 패배할 것입니다. 페라리는 이곳에서 중요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번의 대회에서 7개의 폴 포지션과 4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적응하지 못하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SF-25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줄 수 있습니다. 혹은 2025년이 벌써 끝난 시즌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맥라렌은 높은 사기와 함께 도착하고 베르스타펜은 2연승과 챔피언십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포인트에서 페라리를 추월했고 해밀턴은 베텔을 따라잡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5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보도 자료 뒤에 여전히 속도와 야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마리나 베이에서 SF25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시즌을 더 이상 자극 없이 끝내고 미래가 불확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페라리가 타이어를 최적의 상태로 예열하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떤 타이어, 워머를 사용하나요? C5 타이어를 예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함께 살펴봅시다. 페라리의 모든 빠른 랩 뒤에는 종종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량이 피트에서 나가기 전에 타이어를 감싸는 전기 담요인 타이어 워머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액세서리 같지만 실제로는 예선이나 스타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정밀 장치입니다. 그래서 마라넬로의 팀은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RS의 이탈리아 명문 기업인 캐핏 퍼포먼스에 의존합니다. 캐핏은 매년 포뮬러1을 위해 2만 개 이상의 타이어 워머를 생산하며 모토GP 및 기타 여러 카테고리를 위해서도 생산합니다. 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포뮬러1 타이어는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차가운 타이어로 트랙에 나서면 즉시 그립을 잃고 첫 랩부터 전략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타이어 워머는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타이어를 약 70도, 피어가 정한 최대 온도 제한 참고로 최근 몇 년간 이 수치가 낮아졌음 으로 유지해 머신이 아웃랩이나 출발 그리드로 나설 때 이미 타이어가 최적의 작동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술적 정확도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 타이어 표면의 모든 밀리미터가 타이어의 수도까지 동일한 온도가 되어야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엄격한 열화상 테스트로 이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더 차가운 지점이 밸런스를 바꾸고 브레이킹 시 잠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예열 속도입니다. 더 빠를수록 팀은 타이어 워머를 언제 연결하고 분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습니다. 한 세트는 예를 들어 출발 전 대기 시간 동안 전원에서 분리된 후에도 따뜻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열은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페라리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페라리는 최근 몇 년 동안 타이어를 예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스틴트의 시작 부분에서 끝 부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선 랩에서도 첫 번째 구간이 세 번째 구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온도 범위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랩이 끝날 때쯤에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싱가포르에서 열 전략을 변경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타이어 워머로 타이어의 온도를 최적으로 사용하고 예선 시작 시 타이어에 가해진 에너지를 최적화하여 C5 타이어로 모든 예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팀은 비밀 커스터마이징, 재료, 두께, 단열, 심지어 정비사를 위한 인체공학까지 요구합니다. 타이어 워머는 가볍고 다루기 쉬우며 견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뮬러1 피트에서는 속도가 모든 것이며 물건이 섬세하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핏은 페라리, 윌리엄스 그리고 하스와도 협력하며 각 팀은 공개할 수 없는 특정 요구사항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라리도 했습니다. 단열 직물, 더 부드러운 재료 또는 단순히 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 포뮬러1 타이어가 변경됩니다. 여전히 18인치이지만 섹션이 더 좁고 수더가 약간 낮아질 것입니다. 캐핏은 이미 이 치수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코팅을 테스트했으며 정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아는 소비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박하고 있지만 팀들은 단결된 상태입니다. 타이어 워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제한된 이 아이디어를 항상 거부해왔고 차가운 타이어로 트랙에 나서는 것은 차량 통제 불능과 첫 번째 랩부터 사고를 의미합니다. 캐핏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린 그립 이코노미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미래의 친환경 타협이 필요할 경우 검증된 무기입니다. 참고로 포뮬러1 타이어 4개를 예열하는데 시간당 4.5에서 6.5kWh의 피크가 필요하지만 일단 이상적인 온도에 도달하면 소비가 크게 감소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완벽한 랩과 버려야 할 랩의 차이를 만듭니다. 페라리는 캐핏과 협력하여 첫 번째 코너에서부터 그립을 제공할 준비가 된 타이어를 항상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숨겨진 영역에서 주말이 잘 시작될지 아니면 고난의 레이스가 될지가 종종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캐핏의 타이어 워머로 타이어를 최적으로 준비하려는 페라리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주말에 C5 타이어, 즉 소프트 타이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라리는 매우 구체적인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페라리의 경기 전략 운영을 담당하는 애덤 니콜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지수가 많습니다. 세이프티 카는 거에 확실하며 레드 플래그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올해의 새로운 점으로는 피트 레인 속도 제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출발하기 전에 매우 상세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그랑프리 경기는 사전에 연구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철저합니다. 경주 모델을 만들고 타이어 마모, 정지 시간, 중립화 가능성 등의 매개 변수를 다양하게 하여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목표는 모든 상황에 반응할 준비가 된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타이어 선택이 중심입니다. 실제로 올해 가장 부드러운 타이어는 피렐리 C5로 과거 페라리의 관리와 마모 문제를 일으켰던 타이어입니다. 오류를 피하기 위해 팀은 자유 연습 때부터 이미 상세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타이어를 어떻게 가열하고 온도 창에서 어떻게 유지하며 실제로 장거리 주행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자유 연습이 결정적인가요? 싱가포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개의 DRS 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월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주와 비슷한 야간 조건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자유연습, 이가 주말에 가장 중요한 세션이 됩니다. 자유연습 1과 자유연습 3 동안에는 트랙이 더 따뜻하고 태양이 아직 있어서 경주에 비해 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반면 자유연습 2에서는 연료 부하를 가변적으로 하여 특히 C5 타이어의 마모와 행동을 이해합니다. 페라리는 예선과 지난 경주를 망친 관리 문제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숫자 뒤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콜스는 팬들에게 잘 알려진 얼굴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알파인에서 몇 년간 일한 후 페라리에 합류하여 현재 페라리 전략의 핵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라넬로에서 일하는 것은 실현된 꿈입니다. 어렸을 때 방에 페라리 포스터를 붙여놓았던 그는 이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세부 사항이 금처럼 가치 있는 경주입니다. 사실 이는 길고 지치며 예측 불가능한 경주입니다. 세이프티카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으며 피트 레인의 새로운 제안은 정지에 대한 계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지 전략인지 두 번인지에 따라 타이어 관리는 중요할 것입니다. 페라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전략이 없다면 경쟁력 있는 차도 교통체증에 갇혀 점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몬자와 바쿨의 실망 이후 승리하거나 최소한 반응하려면 완벽한 주말, 흘 없는 예선, 올바른 장거리 주행해석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수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빨간 차가 정말로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는지 아니면 몇 달 동안 그 차를 가로막고 있는 동일한 어려움에 갇혀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과의 비교도 봐야 합니다. 싱가포르 경주에서 페라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맥라렌, 레드불, 메르세데스는 어떤 상태인가요? 맥라렌은 우리가 말했듯이 우승 후보입니다. 2024년 싱가포르에서는 지배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MCL39의 공기역학 패키지는 저속 및 중속에서 하중과 기계적 그립이 필요할 때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파파야가 빛나는 곳, 즉 트랙션과 타이어 관리에서는 레드불이 아직 견고함을 되찾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몬자와 바쿠에서의 승리는 RB21이 직선에서 더 효율적이며 9월에 도입된 새로운 바닥으로 개선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47% 동안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고 있으며 이는 연중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커브는 모나코와 바쿠보다 더 부드럽지만 측면 피크는 최대 4.3g에 이릅니다. 균형 잡힌 차가 필요하며 브레이킹 시 실려를 잃지 않고 불규칙성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어 문제도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뜨겁고 마모성이 강하며 최근 경주에서 사라졌던 열 마모를 다시 가져옵니다. 맥라렌은 이를 관리하는데 매우 강합니다. 레드불은 시즌을 복잡하게 만든 후미의 과열 문제를 해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레드불의 팀 수장인 로랑 맥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헝가리에서의 우리가 아니다라고 최근 경주에서 개선된 레드불을 언급했습니다. 페라리 SF25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는 작년의 페라리가 아니며 더 균형 잡혔지만 비정형적인 트랙에서는 덜 전문적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긴 직선이 없어 차를 페널티 없이 낮출 수 있어 스키드 블록의 마모를 줄이고 서스펜션에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이것은 르클레르와 해밀턴이 즉시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진정한 핵심은 실행입니다. 금요일부터 경쟁력 있는 세팅으로 도착하고 마지막 순간에 후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C5 타이어를 이용해 빠른 랩에서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여 경기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4개의 DRS 존이 있어도 추월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메르세데스가 이제 막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페라리를 앞질렀지만 싱가포르에서는 풀16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미 타이어의 과열과 바쿠에서 차량을 극찬하게 만들었던 직진 제동 부족은 한계가 됩니다.
그러나 전략적 경험과 꾸준한 레이스 페이스는 여전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랑프리입니다. 세이프티 카는 거에 확실합니다. 비가 올 위험과 몇 바퀴 만에 변하는 아스팔트에 주의하세요. 변수를 관리하고 예선과 전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 팀의 두 번째 파일럿 문제에 주의하세요. 내년에 레이싱 불스에 린드블라드가 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츠노다, 아자르, 로손 중 한 명은 왕의 영역에서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레드불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섬세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맥스 베르스타펜과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은 이것을 좋은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후보가 있지만 실제로 상황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맥스가 없으면 방정식은 명확합니다. 4명의 파일럿이 3개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한 명은 그 옆에, 2명은 레이싱 불스에 있지만 어떤 이름도 절대적인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2026년에 베르스타펜의 팀 동료가 될 파일럿의 이름이 싱가포르 주말에 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력 후보는 이삭 하자르로 보입니다. 패독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인 하자르는 레이싱 불스에서 놀라운 루키 시즌을 펼쳐 헬무트 마르코와 레드불 경영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포디움을 차지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자르는 바쿠에서 실수를 했고 예선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경기에서도 미끄러졌지만 이것들은 신인에게는 정상적인 걸림돌로 간주됩니다. 의문은 그가 정말로 포뮬러 1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 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베르스타펜 옆에서 달리는 것은 이미 숙련된 파일럿을 탈락시킨 무자비한 경쟁에 살아남고 압력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손도 또한 그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로손은 일본 그랑프리에서 츠노다에게 자리를 넘긴 후 연초에 레이싱 불스로 돌아왔고 최근 경기에선 나쁘지 않았으며 하자르와의 경쟁에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비록 시즌 초반에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요. 확실히 레드불이 안전한 선택을 원한다면 로손이 논리적이고 덜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유키 츠노다에게는 더 복잡한 길이 있습니다. 물론 바쿠에서는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이는 너무 자주 하위권에 머물렀던 시즌 후반에야 나온 결과입니다. 이제 더 경쟁력 있는 새로운 레드불 RB21과 함께 츠노다도 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지수는 아르비드 린드블라드입니다. 그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헬무트 마르코는 그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지만 그의 포뮬러 2 시즌은 복잡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포인트가 적고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불 내부에서는 그가 이미 2026년 레이싱 불스로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3명의 파일럿을 위해 2개의 자리를 할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관점에서 하자르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는 훌륭한 젊은이이고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인정한 미지수는 츠노다와 로손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츠노다도 예상보다 강했으며 로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실히 레드불은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번 주말에 피어가 극심한 더위 위험을 선언했고 그래서 파일럿들은 냉각 조끼를 착용할 수 있으며 팀은 더 많은 신선한 공기를 조종석으로 유입하기 위해 추가 공기 덕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활성화해주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